오늘은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마다 다른 곳이 아플 테니까요. 누군가는 연인 생각이 날 거예요. 누군가는 친구 생각이 날 거예요. 누군가는 가족 생각이 날 거예요. 누군가는 오래전에 떠나보낸 사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주고 있는 누군가를 생각할 거예요. 마음을 준다는 것. 이게 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설명하려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마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가슴 어딘가가 그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감각. 오늘은 그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겪었을 그 이야기로 차분하게 같이 들어가 볼게요.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고 서연은 31살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고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했어요. 퇴근하고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자고 싶을 때 자는 것. 나는 혼자가 잘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끔 밤에 유독 배달앱을 오래 봤어요. 뭘 시킬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화면을 보는 게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누군가랑 같이 오늘 뭐 먹지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빠르게 넘겼어요. 괜찮아. 나는 혼자가 잘 맞아. 그리고 비빔밥을 시켰어요. 회사 동료 준을 처음 만난 건 부서 이동 직후였어요. 첫 인상은 별로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컸고 회의 때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실없어 보였어요. 저런 사람이랑 같은 팀이라니. 근데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야근을 하다가 서연이 뭔가를 잘못 건드려서 파일이 날아갔는데 그게 2시간치 작업이 사라진 거예요.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고 그때 옆에서 준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뭔가를 뚝딱거리더니 5분 만에 파일을 복구해줬어요. 서연이 고맙다고 말했고 준이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신입 때 다 날린 적 있거든요. 그때 진짜 울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편하게 꺼내는 사람을 오랜만에 봤어요. 마음은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가는 거더라고요. 준이 커피를 사올 때 서연 것도 사왔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서연이 항상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걸 기억해서요. 힘든 프로젝트가 끝난 날 아무 말 없이 편의점 음료를 책상에 올려놨어요. 서연이 발표를 마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준은 잘하셨어요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서연은 그 감각을 정의하지 않으려 했어요. 왜냐면 정의하는 순간 책임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좋은 동료라고 두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었어요. 근데 마음은 정의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준이 회의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연은 문 쪽을 3번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갔구나. 마음을 줬다는 걸 알았을 때 2가지 감정이 동시에 왔어요. 하나는 따뜻함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다는 것. 이 사람이 웃으면 나도 좋아진다는 것. 이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나도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 이게 따뜻했어요.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일방적이면 어쩌지? 내가 너무 많이 간 건 아닐까? 잃으면 어떡하지? 마음을 주는 순간 잃을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서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변하지 않은 척하면서. 퇴근 후 팀 회식이 있었고 준이 서연 옆에 앉았어요. 술이 몇 잔 돌고 사람들이 시끄러워질 때 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 씨는 왜 항상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서연이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보여요? 네.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데 어딘가 혼자인 것 같아요. 눈빛이 그래요. 서연은 그 말에 뭔가 들킨 것 같았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혼자가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가 편한데 혼자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날 집에 오는 길 서연은 처음으로 오래 걸었어요. 마음이 이미 많이 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말하지 않았고 말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 이 온도가 좋았어요. 이 적당한 거리가, 이 알 수 없는 감각이. 말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고 현실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근데 어느 날 준이 먼저 말했어요. 서연 씨, 저 다음 달에 지방으로 발령 나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표정도 안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잘 됐네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자신도 놀랐어요. 마음과 반대되는 말이 나왔고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나왔으니까. 준은 잠깐 서연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잘 됐죠. 그 목소리가 조금 낮았어요. 서연은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어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이불 속에서 전부 살아났어요. 준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팀에서 작은 송별회를 했어요. 케이크도 있었어요. 다들 사진 찍고 웃고 잘 가라고 했어요. 서연도 웃었어요. 준이 인사를 돌다가 마지막에 서연 앞에 섰어요. 잘 지내요. 네. 준 씨도요. 그게 전부였고 준이 문을 나섰어요. 서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았고 모니터를 켰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5분 동안. 마음을 줬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으니 잃은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한 걸까요? 에리 프롬이 말한 사랑.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려요. 사랑이 의지라니. 너무 계산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프롬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마음을 주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고 말해요. falling in love. 빠진다, 떨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프롬은 그 표현이 틀렸다고 했어요. 빠지는 건 수동적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을 준다는 건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나의 관심을, 나의 에너지를 쏟겠다는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준다는 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에요. 사르트르와 타자의 문제.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 말의 맥락을 알면 달라요. 사르트르가 말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알 수 없어요. 나를 가장 잘 보는 건 타인이에요. 근데 타인의 시선은 나를 규정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요.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에요. 근데 동시에 타인 없이는 나를 알 수 없어요. 마음을 준다는 건 이 지옥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른 채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마음을 준다는 것의 진짜 용기예요. 레비나스 얼굴과 책임. 유대계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했어요.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책임이 생긴다. 얼굴이요. 그냥 외모가 아니에요.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은 그 사람의 취약함이에요. 그 사람의 필요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는 무언의 호소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는 순간은 언제예요? 그 사람이 강할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약할 때예요. 힘들어 보일 때, 상처받았을 때, 혼자인 것 같을 때. 그 순간 뭔가가 가슴 안에서 움직여요. 레비나스는 그게 책임감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보살펴야 한다는 느낌. 이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 이 사람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느낌. 그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는 건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취약함을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이데거 존재와 함께 있음.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함께 있는 존재 MITSEIL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과 함께 있음으로써 존재해요. 서연이 혼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배달앱 앞에서 머뭇거렸던 거. 준이 오지 않는 회의실 문을 3번 봤던 거. 그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하이데거가 말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완전해져요.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비로소 어떤 차원이 열려요. 마음을 준다는 건 그 차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였던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는 건 혼자였을 때는 없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칼릴 지브란의 시.
레바논 시인 칼릴 지브란이 사랑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그대에게 손짓할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랑은 그대에게 왕관을 씌우는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기도 한다. 마음을 준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관과 십자가, 기쁨과 고통, 따뜻함과 두려움. 서연이 느꼈던 그 두 가지 감정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갔을 때 따뜻했던 것, 동시에 두려웠던 것. 그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게 마음을 준다는 것의 본질이에요. 왜 마음을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제시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애착을 형성해요. 가장 먼저 부모와요. 그 첫 번째 애착 경험이 평생의 관계 패턴을 만들어요. 애착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안정 애착. 어린 시절 부모가 일관되게 반응해줬어요. 배고프면 밥을 줬고, 울면 안아줬고, 필요할 때 옆에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관계를 믿어요. 마음을 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불안 애착. 부모가 일관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잘 반응해주고 어떨 때는 무시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늘 불안해요.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마음을 주면서도 확인을 반복해요. 회피 애착. 부모가 감정적으로 거리를 뒀어요. 안아주지 않았어요. 울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어른이 돼서 스스로 거리를 둬요. 혼자가 편해. 마음이 가도 가지 않은 척해요. 서연이 나는 혼자가 잘 맞는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것. 마음이 가도 말하지 않았던 것. 이게 회피 애착의 패턴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자기 보호 방식이에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서연은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심리학에서 이걸 위험 회피 행동이라고 해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손실을 이익보다 크게 느껴요.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크기의 손실과 이익을 비교했을 때 손실에서 오는 고통이 이익에서 오는 기쁨보다 약 2.5배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말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기쁨보다 거절당하는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거절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근데 연결도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안전을 선택하면 연결을 잃고 연결을 선택하면 안전을 잃어요.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은 10만 명 이상을 인터뷰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깊은 연결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취약성이요. 약해지는 거요. 나 이 사람 좋아해. 거절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말할 거야. 이게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어요.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다. 취약성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용기의 척도다. 서연이 말하지 못한 것. 그게 겁쟁이여서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음을 줬는데 받지 못하는 경험.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상호적 사랑 얼리콰이티드 러브이라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사랑 경험 중 약 98%는 어느 시점에서 비상호적이에요. 내가 더 좋아하거나 상대가 더 좋아하거나 완벽하게 균형 잡힌 사랑은 거의 없어요. 근데 비상호적 사랑에서 오는 고통은 실제 신체적 고통과 같은 신경 경로를 써요. fMRI 연구에서 거절당한 사람의 뇌를 스캔하면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부위가 활성화됐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줬는데 받지 못했을 때 이 정도 가지고 왜 힘들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해요. 그건 진짜 아픈 거니까요. 서연처럼 말하지 않고 보낸 사람들. 그들 안에 뭐가 남을까요? 심리학에서 완료되지 않은 경험 언피니슈트 GESTALT라는 개념이 있어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인간은 완료되지 않은 일을 더 오래 기억해요. 말하지 않은 감정, 끝내지 못한 대화, 닫히지 않은 장. 이것들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요. 그래서 오래전에 보낸 사람인데 이상하게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잊히지 않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완료해야 할까요? 꼭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 혼자서도 완료할 수 있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보내지 않아도 되는 편지. 하지 못했던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완료예요. 그 사람이 읽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 문이 닫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게 근본이에요.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서 깊은 연결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충분함의 감각 센스 오브 워디니스이라고 해요. 내가 더 예뻐지면, 더 성공하면, 더 완벽해지면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마음이 가도 주지 못해요. 왜냐면 이런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앞서니까요. 준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서연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모니터 앞에.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점심을 팀원들과 먹게 됐어요. 예전엔 혼자 먹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준이 떠난 직후 잠을 못 이루던 날 밤에 시작했어요. 하지 못했던 말들을 종이에 쏟아냈어요. 보내지 않을 편지처럼. 당신이 커피를 사다 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생각났어요. 발령 소식 들었을 때 잘 됐다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면서 이미 후회했어요. 마지막 날 문 나서는 걸 보면서 한 번만 불러볼까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다 쓰고 나서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완료된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읽지 않아도 내 안에서 뭔가가 닫혔어요. 어느 봄날 점심을 먹고 회사 근처 공원을 걷다가 서연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줬는데 말을 안 했으니까 손해본 거 없는 거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걸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마음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일어난 거예요. 준 덕분에 서연은 알았어요. 혼자가 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각이 이런 거구나. 그 사람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 때문에 따뜻해지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잃은 게 아니었어요. 배운 거였어요. 그 봄날 오후 서연은 새 노트를 샀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다음엔 말할 거야.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고 그냥 조용한 다짐이었어요. 마음이 가면 숨기지 않을 거야. 거절당할 수 있어. 아플 수 있어. 그래도 말할 거야. 왜냐면 말하지 않고 보내는 게 더 아프다는 걸 알았으니까. 마음을 준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음을 주면 상대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줬으면 받아야 한다고. 근데 마음은 물건이 아니에요. 줬다고 해서 상대가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요. 마음을 준다는 건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강물은 바다가 받아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흘러요. 그 흐름 자체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줬다는 것.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는 소중해요. 왜냐면 마음을 준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용기를 스스로 인정해줘야 해요. 잘했어. 마음을 줬어. 그게 틀리지 않았어. 마음을 줬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낭비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당신 안에 쌓였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경험. 그 사람 때문에 따뜻해진 경험. 그 사람이 생각나서 웃었던 경험. 그게 당신 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다음에 만나는 사람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해줘요.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해줘요. 받지 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형태를 바꿔서 당신 안에 살아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말하세요. 거절당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마음은 나중에 그때 말했더라면이 돼요. 그 후회가 거절의 아픔보다 오래가요. 훨씬 더 오래가요. 용기를 내세요. 딱 한마디예요. 나 당신이 좋아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마음을 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두렵고 불안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주지 않는 삶은 안전하지만 텅 비어 있어요. 에리 프롬이 말했어요.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완전히 살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주세요. 두렵더라도, 확신이 없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마음이 당신을 살아있게 해요. 그 마음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요. 그 마음이 당신을 당신이게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생각났다면 오늘 그 사람한테 연락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 지내? 한마디면 돼요. 마음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